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로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최근에 출간한 오프라 윈프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법, 언제나 길은 있다입니다. 이 책의 펴내는 곳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옮긴 사람은 안현모님입니다. 작년 여름 오프라 윈프리의 책 위즈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출간되자마자 구입해서 읽은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책 표지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책을 연상케 해서 그런지 더 마음에 듭니다. 이 책은 오프라 자신의 인생 원리에 대한 짧은 에세이 10편과 디펙 초프라, 마이클 싱어, 조엘 오스틴 등 90여 명 명사들의 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씨앗, 뿌리, 속삭임, 구름, 지도, 길, 등반, 나눔, 보상, 집 이렇게 10개의 주제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들이 전하는 따뜻하고 강력한 메시지, 언제나 길은 있다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일약 대박이 아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차례차례 밟아가는 것이다. 오프라. 씨앗. 1978년 8월 14일 월요일, 그날은 볼티모어 지역 방송국에 토크쇼를 진행한 첫날이었어요. 또한 내게 일이 있던 마지막 날이기도 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뉴스 앵커이자 리포터였고 나는 그게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상사들도 그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피부색이 잘못됐다고 했고 내 신체 사이즈가 잘못됐다고 했고 내가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 시절 좋았던 건 내 친구 게일을 만난 것 뿐이었답니다. 게일은 같은 방송국의 제작 보조였어요. 나는 번지수가 잘못됐던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6시 뉴스는 대부분의 젊은 기자들이 탐내는 자리였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자리가 온전히 편안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절의 영상을 다시 보면 방송할 때 내던 나의 가짜 앵커 목소리가 나는 아직도 들린답니다. 토크쇼의 공동 진행자로 좌천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불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토크쇼에서 나는 아이스크림 사업가 톰 카벨과 드라마 All My Children에서 베니 역을 맡았던 배우를 인터뷰했어요. 화려한 출연진은 아니었지만 나는 대화를 나눌수록 내면의 불빛이 켜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나 자신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방송이 끝나자 깨달음 하나가 가슴속에 울려 퍼지고 뒷목 털끝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내게 외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라고. 리포터일 때 나는 언제나 녹초였어요. 몸을 질질 끌고 출근해야 했죠. 그런데 토크쇼로 하루를 보낸 후 내 안의 모든 세포에 연료가 주입된 듯 활력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줄 씨앗이 심어진 게 분명했어요. 그날로 나의 일은 끝났고 나의 소명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 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예상 밖의 선곡을 거두었습니다. 신나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예감의 씨앗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쇼가 정점을 찍고 있을 때조차 나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답니다. 거룩한 운명의 순간이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래서 25년이 흐른 뒤에 나는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있다 라고 말하는 나의 직감을 믿고 오프라 윈프리 쇼와 작별을 구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나의 고향이었고 시청자들은 내 인생의 크나큰 사랑이었지만 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깜빡거리는 확신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종영 후 몇 년의 시간은 뜻밖의 가능성들을 안겨줬고 신규 케이블 채널 OWN을 개국할 때는 겁이 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을 기회로 바꾸라는 내 스스로의 조언을 되새겼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장에서 얻어갔으면 하는 교훈은 이거예요. 삶은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 모든 결정이나 후퇴 또는 승리는 진실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랍니다. 당신을 지금처럼 경이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진실의 씨앗이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과연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면 나에게 계획된 삶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요. 우주가 당신을 위해 상상도 못한 크고 넓은 깊은 꿈을 마련해 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릴 때 내가 가장 좋아한 성경 속 우화는 겨자씨 이야기였어요. 믿음이 있으면 비록 겨자씨처럼 작다 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 어린 나는 이 이야기에서 엄청난 위안을 받았답니다. 볼티모어에서 리포터로 고군분투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알갱이에요. 나에게 오직 믿음의 겨자씨만 있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어찌됐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길 위에서 알매의 씨앗을 발견하기 시작할 텐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당신이 행복, 성공, 풍요, 성취,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누릴 자격에 있다고 믿나요? 분명한 건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적을 쓴 작가 디펙 초프라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 안의 씨앗이 결국 숲을 이룹니다. 만약 푹 쉬었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하다면, 먼저 존재한 다음 느끼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성찰했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말이죠. 모든 씨앗에는 수천 개의 숲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숙명적 씨앗이랍니다. 당신에게는 독특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점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단점은 다른 이들이 보완해 줄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재능을 알아차리고 이 재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됩니다. 나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나는 우리 삶의 장엄한 미스터리 속에 신성한 질서가 있음을 안다. 오프라. 뿌리. 나는 누군가가 아하 하는 순간을 볼 때가 제일 즐거워요. 상대의 두 눈이 깨달음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걸 보면 기쁘기 그지없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궤적을 바꿀 만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나는 대화하기 전에 늘 상대방의 마음이 확장되어 탁 트인 배움의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가르침을 주는 게 나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이야말로 내 모든 기술과 수완을 싹 틔우는 뿌리랍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 마당에서 학교 놀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정확한 철자를 알려주곤 했죠.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생겼다 하면 덤벼들었던 거예요. 작가 제임스 힐먼은 이를 도토리 안의 떡갈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토리로 태어났어요. 자양분과 적절한 환경에 갖추어지면 근사한 떡갈나무로 자라나는 도토리요. 내가 결국 수백만 명과 함께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세계 최대의 교실에서 지혜를 나누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팔자도 그 흔한 운도 아니었어요. 나는 운을 믿지 않아요. 나에게 운이란 오랜 준비와 기회의 순간이 만나는 걸 뜻해요. 나는 가르치기 위해 태어났어요.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그 소명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었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장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파고들어 믿음의 도약을 한 결과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깨달았던 거예요. 나에게 의도된 나 자신과 온전히 친해지지 않으면 성공도 출세도 없다는 걸. 모두가 타고난 목적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몇 년 전 비서 에이미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내 삶의 모든 열차를 순조롭게 운행시키는 것, 내게 매일 날아오는 예기치 못한 커브볼까지 저글링하는 거죠. 폭풍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에이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만의 아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이미는 9살 생일 선물로 서류 보관함을 원했다고 해요. 문서를 분류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자체가 정말 좋았다고요. 적어 넣을 스케줄이 있기도 전부터 스케줄러를 준비해뒀고 남들의 생활을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알록달록한 명함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에이미의 업무는 내 생활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녀가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미소 짓게 되지요. 에이미는 그때부터 쭉 소명을 따라 할리우드에 있는 내 사무실까지 온 거예요. 소명이 꼭 직업과 관련 있을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내 주위엔 임신이 뭔지 알기도 전부터 아이를 낳을 운명임을 알았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되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건 궁극적인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한 선택이라고 난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위한 헌신과 봉사 속에 살아가니까요. 그 소명이 무엇이든 이미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는 밟히거나 튀어나올 수는 있어도 뽑힐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세심히 돌봐줄 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튼튼하게 자라나죠. 내 가장 깊은 열망은 사람들이 무엇이 자신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지 알고 그것을 희망, 가능성, 그리고 성취와 연결하는 거예요. 작가 게리 주커브도 내게 명료하게 짚어줬죠. 인격을 목적에 맞게 정렬하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열정은 감정을 통해 당신에게 속삭이고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선으로 당신을 손짓한다. 오프라. 속삭임. 나에게 2018년 초반은 우리 마을 캘리포니아 멘토시토를 초토화시킨 처참한 산사태로 영영 기억될 거예요. 최악의 산불과 폭풍 우의 여파로 토사와 잔해가 산을 타고 대거 휩쓸려와
적어도 2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웃들은 함께 모여 애도하고 손을 맞잡고 결국 감내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나는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등 가슴을 찢는 순간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며 가장 의식 있는 사람조차 기습적으로 공격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통제 밖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게 나 자신을 더 맞추게 됐답니다. 산사태는 하나의 자연현상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실업, 경제적 어려움, 실연, 자녀와의 갈등 같은 상황들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귀뜸도 없이 갑자기 닥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답니다. 이는 내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나의 가장 보배로운 원칙 중 하나예요. 삶은 이 나지막한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다음 단계로 안내하지요. 그 속삭임은 대개 첫 번째 경고이기도 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쿡 찌르거나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뱃속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기도 하고 말하기 전 잠깐의 머뭇거림이기도 하며 전율이기도 하고 뒷덜미의 털을 고추서게 하는 소름이기도 하죠. 어떤 형태의 속삭임이든 그건 우연이 아니랍니다.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개인적인 진화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삶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묵살하는 건, 그러니까 몽유병자처럼 살아가는 건 혼돈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삶의 속삭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적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번 장에는 양쪽 모두의 사례가 등장한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대화는 작가이자 강연자인 쇼나 니퀘스트와의 대화였어요. 두 아들을 키우는 풀타임 워킹맘으로 전국을 누비며 바쁘게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과 닮지 않았다는, 갈수록 증폭되는 경고음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녀는 그 신호가 얼마나 물리적인 동시에 영적이었는지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 시간을 내어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가장 필요한 변화를 도모해 평화를 찾게 됐는지도 얘기해줬죠. 삶은 성장이며 변화입니다. 둘 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첫 번째 신호를 이미 받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연결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것을 주시하세요. 직관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성공 그 이상을 하게 될 겁니다. 높이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오프라. 산에 관한 재미있는 점. 언제나 그 밑에서 보면 오르기 쉬워 보인다. 오프라. 등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성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와의 대화입니다. 퇴보가 있어야 전진도 할 수 있어요. 에크하르트 톨레. 도전을 맞이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도전의 성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인생만 봐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끊이지 않고 생겨요. 어려운 상황 또는 어려운 사람의 형태로요.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의 도전에 처하는 것에 격분하죠. 그들은 도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웬만큼 살았으면 언젠가 깨닫죠.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만 해주기 위해 굴러가는 게 아니란 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프라, 인간의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일직선이 아니라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하는 시기고, 그러니 더 멀리 후퇴할수록 더 멀리 약진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에크하르트 톨레, 맞아요. 우리는 의식의 측면에서 분명 진화해 왔어요. 하지만 직선으로 치솟는 형태가 아니라 퇴보하고 다시 전진하죠. 그러고 또 퇴보하고 약간 더 전진하는 거고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위기들이 필요해요. 진실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답니다. 하나는 당장의 광기를 보는 것, 다른 하나는 더 높은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진화의 일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오프라, 부러져야만 또 다른 무언가가 뚫고 나오는 거죠. 에크하르트 톨레, 네, 맞습니다. 스티븐 콜베어의 말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역경이 닥치면 그 순간을 영원에 비춰보라고. 신이 보실 방식으로 바라보라고. 그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것이다. 겸손과 인정,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볼 수 있다. 현재가 좋든 나쁘든 고난이든 승리든 말이다. 뭔가를 인정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도 없다. 내 삶의 목표는 더 위대한 선을 받드는 것이다. 그 진정한 부름이 날 어디로 데려가든 난 언제나 흔쾌히 따라갈 것이다. 오프라. 나눔. 나의 영적 데모, 위대한 마야 안젤루는 내 궁극적 스승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녀만이 나를 단번에 7살 배기 오프라로 돌려놓는 재주가 있었죠. 볼 때마다 반겨주는 이런 인사법으로 말이죠. 우리 이쁜이 안녕. 그녀는 매 대화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내는 이메일은 항상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오에게. 훗날 그녀의 유명한 어록이 됐지만 처음으로 내게 이 말을 해주었던 때를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한 말이나 행동은 기억 못해도 네가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언제나 기억할 거야. 이 말이 아주 명백하게 일깨워주는 건 한순간 한순간이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에요. 이번 장을 통해 당신이 마음에 담아갔으면 하는 교훈도 이겁니다. 단지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역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가치 있고 멋진 활동이죠. 하지만 지금 말하는 건 결정 하나하나를 한결같으며 진심과 자비로 가득한 삶의 태도에 바치자는 거예요. 마야는 말하곤 했죠. 우리는 서로 다른 점보다 닮은 점이 많다. 만약 두 사람의 관점이 대립하더라도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날마다 퍼붓는 부정적인 말이나 독설의 홍수에 빠져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난 믿어요. 지난 2018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을 때 내 수상 소감이 약간의 파장을 몰고 왔죠. 대선 출마설을 촉발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연설이 왜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각계객층 인사와의 대화를 통해 도처에서 변화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공통된 갈망이었죠. 분열을 봉합하고
우리와 다른 관점을 지닌 이들을 향한 모진 공격에 종지부를 찍고 인류애를 고취하는 데 집중하려는 열망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연설을 통해 피력하고자 했던 건 모든 인간은 가치 있으며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입증하고 기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골든글러브 연설에 뒤따른 엄청난 반응은 우리들 수백만 명이 세상에 선하고 옳고 정의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어요. 하루는 마야가 말했습니다. 내 존재로 인해 삶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곧 나의 유산이 될 거라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에너지의 교환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 중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불어넣기로 선택한 에너지는 어느 쪽입니까? 긍정적인 교환은 곱절로 커집니다. 어떤 수준의 나눔이든 나누는 것이 그토록 기분 좋은 이유죠. 선을 위한 실질적인 힘을 창조하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유산을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인생의 2막 혹은 3막이 돼서 여유롭게 앉아 반추해 볼 시간이 있을 때까지요. 그런데 혹시 지금 당장 내가 여전히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억되길 바라는 방식에 입각해 결정을 설계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난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자기 행동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잡하고 까다롭고 혼란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가? 그러고는 그 의도에서부터 삶을 시작하세요. 마야는 내게 늘 말했어요. 알면 가르치라고, 얻으면 나누라고. 오프라. 마크 네포의 말입니다. 공기가 창문을 통해 이동하며 서로를 환기해 주듯 삶의 가장 존귀한 것이 나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 내가 남기는 유산이길 바란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날아오는 돌을 잡아주세요. 우리는 수입이나 인맥 등 다양한 계산법으로 인생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점수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측정법이 있답니다. 바로 얼마나 많은 돌을 잡는지로요. 다시 말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두는지로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당하게 던지는 돌을 잡아주는 건 강력하고 획기적인 구원적 행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로부터 도망치지요. 하지만 가끔은 문제를 향해 돌진해야 합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말입니다. 힘이 있을수록 경청의 선물을 나누세요. 만약 당신이 주위 사람들보다 더 힘있는 위치에 있다면 말하는 것만큼 들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힘이 덜 있다면 듣는 것만큼 말하세요. 인권운동가 존 루이스의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나누지 않을 수 없어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자유승차운동을 하고 연주와 농성을 할 때, 미시시피에서 민권운동을 펼치고 셀마에서 활동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굴복을 생각하거나 감당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끝이 어떻게 될지 갈 때까지 가봐야 해. 그렇게 해야만 해요. 밖으로 나가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합니다. 미래에 태어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숨지기고 있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용감해야 해요. 담대해야 해요. 그리고 가끔은 다음 세대를 위해 지난한 전쟁을 치르고 또 치러야 해요. 당신 역시 기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게리 주커브의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세상에 주어라. 그것이 결국 당신이 받게 될 것이니까. 웨인 다이어의 말입니다. 시인 데니얼 레딘스키는 이런 시를 썼다. 이토록 긴 세월이 흐르고도 태양은 절대로 지구에게 넌 나한테 빚졌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랑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아라. 온 하늘을 밝혀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신성한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